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삼성그룹, 전자계열과 CJ그룹 등이 임원 인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다른 재벌 그룹 인사도 이번 주부터 이어질 전망입니다. 세대교체와 성과주의가 인사 키워드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에서 시작된 60대 임원 퇴직 바람도 확산할 조짐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올해 주요 그룹 인사의 특징은 50대 중심으로의 세대교체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인사에서 사업부문장이 임명된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사장 등 3명이 모두 50대 후반입니다. CJ그룹은 CJ제일대당 대표에 56살 신현재 사장을, CJ 주식회사 공동대표에 52살 김홍기 총괄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코오롱그룹도 50대 초반 임원들을 발탁하면서 CEO 평균 연령을 56세로 낮췄습니다. 실적을 낸 사업부 임원의 승진이 눈에 띄는 등 성과주의도 키워드로 꼽힙니다. 이제 관심은 다른 그룹사들의 임원 인사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할지 여부입니다. LG그룹은 이르면 이번 주, SK그룹은 다음 달 초 임원 인사가 예고된 가운데 변화보다는 안정의 무게가 쏠립니다. LG는 전자와 화학, 생활건강, 디스플레이 등에서, SK는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등 주력 계열사 실적이 좋기 때문인데 이들 계열사에서는 승진폭 확대 기대가 나옵니다. 현대차그룹은 사드 갈등 등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만큼 승진 인사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부사장 이상 미등기 임원 다수가 60대여서 교체 수요가 많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특히 재계의 관심은 임원들의 조기 실직으로도 이어지는 삼성발 세대교체 바람이 어디까지 불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4년 동안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를 했던 현대모비스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본사 스스로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대리점의 물량을 밀어내다 적발된 현대모비스가 공정위에 피해 구제안을 제출했지만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8월에도 공정위에 피해 구제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대리점에 제대로 피해를 보상해주기도 어렵고 4년간 이어진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정위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안을 가져오라며 현대모비스에 2달의 시간을 더 줬는데도 나아진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해라 이렇게 했는데 크게 보완된 부분이 없습니다. 큰 취지에서 보시면 비슷한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겁니다. 새 피해 구제안이 실효성이 있다면 이번 사건을 넘어가 주려던 공정위는 결국 현대모비스를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1심 재판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서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의 위법성과 고의성을 따진 뒤 현대모비스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가 갑질 사건을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자진 시정 기회를 주느라 6개월 동안 절차가 중단됐던 만큼 시간 끌기 전략에 당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지난달 뚜렷한 이유 없이 일자리 찾는 것을 멈추고 그냥 쉬는 인구가 170만 명에 달했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면 쉬는 사람도 늘기 마련이지만 젊은 층에서도 그냥 쉬는 인구가 늘고 있어 우려가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그저 막연히 쉬고 있는 인구가 170만 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 준비나 일을 하지 않고 쉬었다는 인구는 169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5% 늘었습니다. 이는 월별로 비교했을 때 2015년 4월에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한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쉬었음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진 않지만 큰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데도 그저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쉬었다는 사람은 모든 연령대에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했는데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21.4% 늘었고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도 18.4%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인구 고령화로 60대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났고 특히 청년층의 경우 취업난이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취업 내지는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서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를. 이 밖에 지난달 50대 쉬었음 인구의 증가율은 11.6%였고 30대는 8.7%, 40대는 5.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대형마트의 쇼핑객이 가장 많은 날은 토요일로 나타난 반면 의무 휴업 등의 영향으로 일요일 매출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인 2011년 일요일 매출 비중은 20.5%로 일주일 중 가장 높았습니다. 대형마트 강제 휴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2011년 이후 일요일 매출 비중은 2012년에 17%, 2013년 15.4%로 줄었고 지난해는 13.6%로 집계됐습니다. 반면에 토요일 매출 비중은 2011년 20.1%에서 2016년 23%로 늘어 일요일 매출 비중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소규모 식당 등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해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일반 국민 복지수당 등을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하게 하는 소상공인 전용 카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무원 복지 포인트 카드는 대형마트, 대규모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전용 카드는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북한 귀순병사 치료를 계기로 열악한 상황이 드러난 중증 외상센터에 정부가 이제서야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외상 전문 인력 확보 방안 없이는 이국종 교수의 지적처럼 과연 외상센터가 지속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외상센터의 미래가 없다는 이국종 교수의 호소에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외상센터 기피 현상을 고려해 현재 의사 1명당 1억 2천만 원 선인 연간 인력 운영비의 인상을 검토합니다. 수가 체계도 고칩니다. 긴급 수술을 하다 추가로 쓴 약품이나 시술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이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아무런 사전 검사 결과 없이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사전 검사가 나오는 그런 키트를 쓰려면 그 키트는 의료보험 삭감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문제가 풀릴 상황이 아닙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전문의 20명을 둬야 하지만 정원을 채운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집에 가기 힘들 정도로 열악한 근무 환경에 특별히 대우받는 것도 아니니 지원자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 예산을 못 쓴 건데 돈이 남는다는 이유로 내년 외상센터 정부 예산은 40억 원 가까이 깎였습니다. 외상 전문가는커녕 외과 자체가 외면받으니 외상센터 유지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외과계 전공의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전공의들 폭행하고 때리고 가오잡는 의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때릴 전공의가 있어야 때리죠. 권역외상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공식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으면서 이르면 연말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전기차 하면 일단 승용차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에서도 전기차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천연가스버스에 전기차 교체 방침을 세우면서 현대차가 내년 초 전기버스 양산에 나설 예정이라서 시장이 빠르게 커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커다란 트럭이 행사장으로 들어섭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최근 공개한 트럭입니다. 36톤을 적재할 수 있지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초면 충분합니다. 출시까진 2년 남았지만 월마트 등 대형 유통 운송업체가 이미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그간 승용차 위주로 커왔지만 상용차에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단순해 충전 인프라 구축이 쉽고 연료비 절감 효과도 크기 때문입니다. 벤츠 등을 거느린 독일 다임러 그룹은 이미 미국, 일본에 전기 트럭을 공급하고 있고 폭스바겐 그룹도 전기 상용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용차 시장에도 전기차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천연가스버스 7,400여 대를 모두 전기버스로 교체하기로 했고 부산과 창원시도 시범 보급에 들어갑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던 이 시장에
현대차도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년 초 본격 양산에 들어가는 현대차 일렉시티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9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르노 삼성도 1톤 전기 트럭을 개발 중이고 중국 업체의 전기버스도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이어서 전기 상용차 시장 선점을 위한 완성차 업체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끼리 회식 약속 많이 잡으시죠? 건강을 생각하면 최대한 술자리는 피하는 게 좋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텐데요. 술자리를 즐겁게 보내면서도 건강은 지키는 방법, 이준음 기자가 소개합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 탓에 생깁니다. 두통과 피로감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숙취를 없애려면 이 성분을 빨리 분해하거나 배출해야 합니다. 회식 자리에 가기 전 초콜릿이나 사탕 등을 먹어 미리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당을 보충하는 게 좋습니다. 미네랄이나 비타민 B같이 알코올 분해 요소가 많은 안주를 골라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술자리에서 안주로 채소나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어라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겠고, 탄수화물을 먹어서 포도당을 공급을 해야 빨리빨리 알코올 분해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대신에 탄수화물 같이 섭취해야 됩니다. 또 술자리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술을 많이 마실 수 없고 알코올 성분을 자주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은 해장이 필수입니다. 이때 콩나물이나 북어 등으로 국을 끓여 먹으면 피로 회복과 간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근육에 쌓인 피로 물질들 이런 거 배출하려면 반드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술 많이 마신 날 다음 날 누워 있으면 더 피곤하니까 한 40분 정도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근육 운동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좀 걸어야 되겠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간이 회복하려면 최소 3일은 걸린다며 회식을 연달아 잡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경제는 점차 발전하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화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적인 고용 구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줄어들고 있는데요. 또한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의 88만 원 세대가 가장 대표적이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또 유럽의 700유로 세대 역시 비슷한 환경에 놓인 집단일 텐데요. 주로 아르바이트나 파견직으로 일하면서 적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결코 안정적인 삶은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저임금,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이 불안정 노동 계급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이라는 의미의 프레카리오와 독일어로 노동 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합성어인 프레카리아트라는 말입니다. 네, 프레카리아트 정말 생소한 용어인데요. 네, 아직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프레카리아트의 문제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각종 포럼이 개최되고 전문 서적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 프레카리아트에 속한 계층에 대한 토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고용이 아주 큰 문제라는 뜻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는 2004년 유로 메이데이 행사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주로 청년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이 이 집단의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프레카리아트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의 노동운동에서 큰 존재력을 얻으면서 전 세계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프레카리아트는 주로 젊은 층으로 구성된 집단을 뜻하는 건가요? 이 프레카리아트는 일시직 노동자, 또 파트타임 근무자, 하청업자를 또 콜센터 노동자, 또 인턴 등으로 이 불안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피고용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의 지속과 불확실한 생존 조건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럼 프레카리아트의 연령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청년층이 많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프레카리아트는 불안한 형태의 노동을 하는 피고용자들뿐만 아니라 퇴직 노인이나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청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카리아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는 이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자신의 인생 설계를 구체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복지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단순 업무에만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백승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자 카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요.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활용해서 임금 노동자들의 불안정 노동을 고용 형태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사용해서 재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 2012년 기준으로 고용 형태나 임금 수준, 또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이 세 가지 수준 모두에서 안정적인 집단의 비율은 36%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64%의 임금 노동자들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불안정한 집단도 상당했는데 이들을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프레카리아트로 규정을 한 겁니다. 네, 이 고용 기준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프레카리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요. 또 오히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계층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더 못 받고 있다는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프레카리아트 계층의 경우 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할수록 더 소외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4차 산업혁명과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인가요? 네, 바로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을 하면서 단순 노동자의 경우 인공지능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길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2090년에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플랫폼을 소유한 극소수 IT 기업이나 정치인, 또 연예인 등의 플랫폼 스타들이 고급 일자리를 독점하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은 인공지능 로봇과 일자리 전쟁을 벌이는 단순 노동자 신세로 전락할 것이라는 이 서울공대 연구팀의 미래도시 연구보고서까지 등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네, 결국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인간의 직업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90년 미래 사회는 4가지 계급으로 분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 계급의 최상위에는 플랫폼 소유주 계급이 자리를 잡고 그 바로 밑에는 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계급은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값싸고 또 효율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차지할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 99.99%는 AI에 밀리면서 빈곤한 프레카리아트가 될 것이라는 이 우울한 전망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네, 정말 암울한 미래인데요. 지금보다 더 프레카리아트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의 편중 역시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자, 지금의 상황 역시 심각한데 해결책보다 더욱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프레카리아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 미래도시 연구보고서를 연구한 서울대 유기윤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이 기계에 완전히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초기 단계부터 AI가 사람을 대체하지 않고 보조하는 방향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AI 기술 개발에 명확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아예 로봇세를 도입해서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주자는 제안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소수의
가진 자에게로만 부가 편중되고 프레카리아트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끊임없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 프레카리아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또 새로운 고용 구조와 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